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오미고 따라와. 네, 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만에 반도체 2차 전지의 상승세 속에서 우리 양 지수 모두 다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어제 이제 테슬라가 조금 호재 소식들을 들려오면서 네. 그 상승 효과가 겹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 증시 정말 특히나 힘들었잖아요. 그랬죠.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상승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또 지난주처럼 월요일 반짝하고 떨어질 바에 안 오르는 게 낫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또 여기에다가 약간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단기 매매 자금인 이 미수금이 1조 원을 돌파한 후에 잔고 수준이 아직도 좀 1조 원대를 머물고 있다라는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한 것도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또 지수가 있죠. 네. 오늘 또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 그 경계감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이슈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나오미고 따라와의 많은 종목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두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그래야죠.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종목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보니까 좀 희한하네요. 왜요? 실제로는 이 넥타이 색깔하고 보라색 지금 옷 되게 색깔하고 되게 똑같은데. 비슷한데 또 다르네. 카메라에는 여기가 더 파랗게 나오게 됩니다. 파란색 안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초록색이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에 받은 거 좀 볼게요. 네. 자, 3371님께서 이노 아이어리스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28,200원에 네.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오늘 뭐 아주 의미 있게 좀 상승을 좀 딱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한 좀 안타까운 종목이네요. 그러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8,200원이죠. 비중 15% 담고 계시면서 현재 13%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 네. 올해 6월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됐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예. 바닥을 또 뚫고 내려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올해 9월쯤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매수가를 찍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렸을 때 수익을 보고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수가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노 와이어리스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 좀 흘러나와가지고 네. 같이 가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우선 박주는 운용력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키워드 한 줄 주신다면요? 예,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 네. 네. 김민준 전문가는요? 검증의 시간 이렇게 그렇군요. 자, 어쨌든 희망 고문과 검증의 시간. 우선 박주의 운용력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희망 고문이라고 한 거는 아마 이거 5G 갖고 계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아마 제가 키워드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5G 쪽과 관련된 쪽은 일단 희망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5G를 지금 전망을 하고 낙관적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증권사라고 얘기를 안 할 건데 네. 특정 증권사예요. 많이 알고 아시죠? 계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가 간다. 맞아요. 지금은 살 때다, 지금은 살 때다. 예, 그렇거든요. 오늘 또 주가 올라간 이유가 그 증권사 쪽에서 또 이제 그런 분석 보고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고 싶네요. 예, 특히 이제 이노와이리스를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네. 7만 지금 원. 2만 원인데 저는 3배에 가야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표 주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저도 NLS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희망 고문한 것 자체가 이제는 5G 지나서 이제 6G 시대가 오니까 지금 살 때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 전망치 자체가 제가 어제 오늘 한두 번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앞서 네. 얘기했다시피
2년,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2년, 3년 전부터 5G 관련 종목들을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 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한다면 그 증권사 쪽에서 대장주로 나선 그 KMW 주가가 8만 원일 때 목표 주가 15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15요. 네, 저는 5만 원대 저는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터무니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그다음에 뭐 RFIC 같은 경우도 6만 원, 8만 원 제시합니다. 주가가 3만 원일 때. 거긴 다 그걸 좋게 보네요. 예, 그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가 지금은 6천 원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리드도 지금도 주가 15,000원 제시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희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젠 가나. 예, 그런 전망이 나. 그래서 제가 희망 고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싶은데, 그러면 희망 고문이 될지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노아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신용 시험 계측기와 스몰 장비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시험 계측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품이 아니라 계측기는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이게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한적으로 매출이 증가되지가 않아요. 네. 특히 이 회사의 어떤 계측기 자체가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그 50%를 차지하는데 그 무선망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불량 지역이 있습니다. 음영 지역. 그거를 정말 불량한지 음영이 테스트가 안 되는 건지 전파가 안 잡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전파가 안 통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측기를 만든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수요치 자체는 일반 소비자 쪽보다는 일단 통신 3사 쪽에 전문가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갑니다. 수요 자체가 저는 한정적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의 30%가 차지하는 것 자체가 스몰셀입니다. 이건 이제 기주국 장비 쪽인데 약간 그런 쪽은 이제 음영지역이라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늘리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제 소모성이 때문에 이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돈이 부분도 되고요.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은 이제 오늘 분기 보고서 형태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아마 17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시가 16억이었으니까 약간 좀 1억 정도 더 나왔어요. 근데 눈높이 자체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았고 매출액도 25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5G 회사들을 볼 때 결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신 3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G 투자가 다 거의 마무리되었고 지금 6G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신 3사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최근에 통신 3사들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나 KT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 부분까지 3분기 실적 투자 부분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봤더니 2분기에 비해서 SK텔레콤이 한 45% 감소했고, 그다음에 KT가 약 12%, LG 에너지솔루션이 20% 감소했더라고요. 이 추세가 계속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통신 장비 회사들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는 5 투자가 조기에 투자가 됐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 투자가 전개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쪽에 작년부터 뭐 미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쪽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쪽에서. 네. 근데 아직 최근에 수주 받았다는 쪽이 안 들리거든요. 그럼 삼성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딴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미국에 있는 통신 회사들한테 수주를 받아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네트워크를 부수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예컨대 오이 솔루션이라든가 일부 에이스테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종목들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수주가 좀 중요한데 최근에 수주 발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안 좋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의 희망 고문한 것 자체가 이제는 6G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6G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망으로 따지면 2028년도에 이제 상용화 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아직 멀었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전 단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2025년도 말이지 2026년도부터 이제 시험 투자가 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도 많이 먼 미래고요. 그러네요. 거기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경매가 전개가 되는데 올해 11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 했다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기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기대치가 떨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회사는 재무 안정성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요. 통신 장비 회사 중에서.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 제품 자체가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가 아니다. 매출액 자체가 1,000억 단위입니다. 1,000억 단위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회사 실적이
뭐 예사 이제 분석 보고서 4분기 때 실적이 급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인데 예. 저는 전망치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사가 올해 지금 매출액 전망치를 예사 증권사 이 증권사가 7만 원 제시한 증권사가 네. 7만 원 제시를 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을 220억인가요 예상을 합니다. 올해? 매출액에 네. 매출액에 1,500억.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3분기까지 매출액이 얼마냐? 75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2억 났습니다. 그럼 한 분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럼 한 분기 때 3분기까지 나왔던 매출액 정도를 다 나와야 1,500을 돌파하는 거고. 부담되는데. 또 그다음에 지금 3분기가 영업이 22억밖에 안 되는데 2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때 180억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죠. 예사가 현재까지 파이브 제빵이 엄청나게 좋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분기단 영업이익이 100억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70억이 최고예요. 이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연간 실적 자체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750억인데 750억 달성하기가 상식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거고 영업이익 현재까지 22억밖에 안 되는데 2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4분기 때 180억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잭팟이 하나 터져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회사 수주장고는 없는 상태고 예. 그러면 회사가 4분기 실적 좋아진 부분 자체를 제시를 하면서 뭐 어떤 근거 어디서 수주가 발생된 부분 자체 집행이 됐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연초에 전망했던 것들 그대로 제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안 좋네요. 저도 이거 리포트 읽어봤거든요. 근데 네. 자세히 좀 뜯어보고 숫자로 이제 다음 분기에 목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듣고 나니까 이건 조금 어렵다. 예, 다음은 김민준 전문가 키워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뭐 저는 검증의 시간 이렇게 썼습니다. 네, 희망 고문 못지않게 약간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들어볼게요. 뭐 이제 5G를 이야기할 때 그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나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히트를 쳤을 때 2018년과 2019년이었고 또 2020년에 모멘텀 플레이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5G 종목들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맞죠. 그 이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성장성이나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종산업과 이제 교광 역할을 하는 쪽이니까 네. 5G가 안 되면 불편한 부분이 많겠죠. 그렇겠죠. 네, 네. 분명히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좀 파보니까 우선 저는 그 5G가 이 종목은 그나마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종목이긴 해요. 그 안에서 워낙 적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5G 어떤 저는 그 정책 실패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5G가 조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파수 할당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3.6GHz하고 3.7GHz를 자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앵커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5G 28GHz를 쓰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도 2년 동안 계류 중이에요. 계류라는 건 아직 그걸 선택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LG U+는 그때 통과시켜줬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이제 정책적인 실패가 있고, 그 다음에 불균형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어떤 게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네. 어떤 선제적인 딱 일목요연한 그 균형 잡힌 조건 이런 게 해당된다면 통과를 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동통신사마다 좀 들이대는 잣대가 각각 틀려요. 같은 조건이라도. 특이하네. 그걸 이제 과기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약간 SK텔레콤의 그 LG U+와는 좀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고 네. 어찌됐건 이 주파수 할당이라는 게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주파수 할당을 하고 나서 그 기금이 이제 정부로 유입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약 8천억 넘게가 그 기금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왜 기금이 감소했냐?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이동통신 3사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 구도를 좀 달리기 위해서 이동통신 4사 미래모바일이라는 그 기업이거든요. 하겠다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죠. 지금 5G가 이제 보통 우리가 되는 게 5G 이제 28GHz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직신성이 이제 5G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버러지 범위가 짧습니다. 멀리 못 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멀리 못 가고. 그 다음에 장애물에 부딪히면 5G가 잘 안 돼요. 그게 음영지역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회절성이라고 합니다. 회절성. 네, 부딪히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음영지역이 발생됐을 때 필요한 장비들이 스몰셀 장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노와이레스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5G 이제 주파수 할당을 할 때 입찰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건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제시하는. 신규는 약 뭐 2,700억.
이 정도. 그다음에 15,000대 구축을 하라. 아, 최소 그거 이상은 만들어. 2,700억에 네. 15,000대 구축을 해라 이런 거였고 신규는 반으로 줄여줬어요. 이번에 이동통신사 740억. 인기가 없으니까. 아, 부담을 좀 네, 떨어뜨리죠. 8,000억대. 그래서 경매 입찰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조금 신규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수익성이 돼야지만 이제 달려들 거 아닙니까? 네. 수익성이 안 되니까 대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적으로 어찌됐건 5G 주파수 할당을 했을 때 받아가지고 5G 범위 내가 이제 커버리지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당을 받았을 때 또 앵커 주파수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5G 28GHz가 가려고 하면 서브 6이라는 6GHz의 앵커 주파수를 또 줘야 돼요. 그거에 관해서도 정부들이 잘 주지 않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범위냐 있냐 이렇게 지역 범위가 있는데 그 28GHz의 어떤 좁은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길 벗어나면 쉽게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주파수 할당 받아서 돈도 들여 15,000대 네. 기지국이나 이런 것도 아까 지으라고 해. 그런데 전화도 잘 안 터져. 안 쓰죠, 그럼. 네, 안 쓰죠. 그래서 이 정책 실패가 되는, 그래서 5G 잘 안 터진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앵커 주파수에 관해서 더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분인데 저는 이 연구원분이 이거를 계속 미는 것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그 정부 정책안에 반하는 것은 주가가 갈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가상화폐 같은 거. 예, 예. 절대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통화 가치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5G도 정부 정책 실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 실패가 있는 쪽에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데 지금 기업들이 부담감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매 주파수가 내년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정이에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5GHz하고 7GHz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 이런 겁니다. 그럼 네. 5GHz가 뭐냐? 자율주행. 7GHz는 UAM. UAM. 아, 택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떠다니는 네, 도시 자동차. 모빌리티 예.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향후 문제죠. 분명히 그렇죠. 먹거리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자체 내에서는 그냥 기대감인 거죠. 이 주파수 경매 할당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달려들면 앞으로 이노와이셀에 관해서는 스몰셀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 막연한 기대감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 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스몰셀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대표가 이 스몰셀을 통해서 미국의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단 말이죠. 그 근거로는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는 예상을 한다라는 이유였는데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5G 장비 업체들 스몰셀의 좀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그 본래 이노와이어리스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네. 특히 인도 시장 점유율 통신사 1위가 아마 국내 업체와 삼성전자가 아마 거래 관계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인도 시장 쪽에 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진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건 사는 이게 이 회사는 어떻게 본다면 5G라든가 그런 초기 단계 시적이 좋아진 회사입니다. 이게 계측 장비 형태라고 그랬으니까 음영 지역을 검사해가지고 전파가 잘 안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 검사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고 이제 신규 쪽으로 우리나라는 투자가 전개됐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5G 쪽에 본격적인 투자나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미 투자 자체가 코로나 때부터 투자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미 한참 지났는데 별로 수주가 없다는 것 자체는 저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네네네. 이미 나와가지고 실적이 올해부터 나왔어야지 검증을 받는 건데 네. 지금 와서야 우리나라가 이제 5G가 끝난 시점에 6G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 얼마만큼 수요가 증가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잘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종목이 그 5G 종목들이 다 떴잖아요. 그쵸. 앞서 이제 제가 그 증권사 쪽에서 오늘 또 그 타이밍을 맞춰서 또 그 이 또 종목과 나왔어요. KMW 아. 지금은 또 사야 될 때. 맞아요, 제가 맞아요. 사야 될 때를 노래 부르는 저기 1년에 몇 번을 본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고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저는 또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낸 이유 자체가 제가 의심해 보면 오늘 에이스테크가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해가지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주주가 회사 지분 아마 사모펀드 쪽으로 넘겼어요. 그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따라붙으면서 네네. 다른 여타 종목까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에이스테크 말씀드리지만 에이스테크는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에이스테크 제가 유상증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 이슈도 3만 원짜리 주식, 3만 5천 원짜리 주식이 1,4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유상증자 아마 100% 있을 건데 좀 냄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상증자가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100% 정도. 그러면 유통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사업을 안 하려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보통 주식을 넘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증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300만 주의 신주 발행을 했더라고.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넘긴 사람한테 1,400원에 넘긴 거예요. 1,400원에 넘겨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그 애들은 근데 납입이 바로 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런 회사들 납입 자체가 대체로 장기에 좀 밀어놓습니다. 12월 19일 날 납입을 하겠다고 해요.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아마 납입을 안 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주식을 팔겠죠. 그렇죠. 차입을 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네. 5 종목까지 저는 확산이 됐다고 봐요. 예. 그런 또 겹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네네네. 예. 그래서 매매 전략은 저는 뭐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 목표 주가는 이노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는 5 종목 중에서는 재무 안정 뛰어나요. 괜찮아요. 실적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예. 그렇지만 성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서 실적 자체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28,000원대가 매물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여기죠 지금요. 보이시죠? 예. 전체 거래량의 거의 올해 연초부터 본다 한다면 딱 지금 약 187만 주 정도가 지금 28,000원대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매수한 가격이네요. 여기가 다 물렸다는 거죠. 이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매도 목표인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니까 이 종목은 손절 가격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은 어떤 이런 큰 모멘텀은 아니지만 상승이 될 수 있는 모멘텀, 이 증권사가 말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은 대응이라도 예, 해봐야지. 네.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동시에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내년 주파수 경매. 어쨌든 그게 큰 뭐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2020년에 뭐 5G들 아주 호황. 그 부분이 실적 부분 때문에 호황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 평가가 됐을 때 호황을 썼던 종목은 HFR, 인빌딩 중기기.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100% 증가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또 엄청나게 갔습니다. 네. 올해 그 매출액이 도드라지게 좀 좋아지는 부분도 역시 인빌딩 중기기. 솔리드 정해져 정도. 있네요. 솔리드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이건 앵커님 질문하셨지만 주파수 경매를 할 때 정부 정책 실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저도 정확히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뭐 아무래도 대입이겠죠. 접근하는 자체가. 근데 대기업 쪽에서 주파수 경매를 받아가지고 5 투자를 할 때 요건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네. 일단 네. 15,000개목 설치해라. 기금 얼마 내라. 이게 다시 다 정부 기금으로 돌아가는 쪽인데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앵커 주파수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5G는 28GHz고 서브 6나노 이하 6GHz 앵커 주파수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들이 좀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뭔 메리트를 갖고 접근하는 그렇죠. 건지. 이동통신 예. 3사에 대한 잣대가 다 틀려요. 그것도 헷갈리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어찌됐건 주파수 할당을 받아가지고 앵커 주파수를 주게 되면 그렇죠. 음영지역이 발생했을 때 네. 당연히 스몰셀 장비를 설치해야죠. 이렇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논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진성이나 이제 회절성 때문에 스몰셀 장비를 설치해야죠. 그래서 우리 5G가 안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G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LTE 할 때도 800MHz를 썼었는데 우리가 3G에서 LTE 넘어왔을 때도 왜 유럽 지역이 늦었냐면 유럽 지역 인접 국가들이 막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가 간에 따라서도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근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고층 빌딩이 많고 밀집 지역이 높아서 5G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5G 적합하지 않으니까 스몰셀 장비 등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 정책이 주파수 할당을 할 때 대기업이 난색을 표할 만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동통신 3사도 5G 하면서 요금 다 받아먹잖아요. 그쵸. 네네. 정부 핑계 대는 거죠. 이렇게 앵커 주파수에 관해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한다.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안느냐? 소비자가 안는 거죠. 네. 정확하게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율주행에 관한 주파수 할당. 그건 대기업들이 달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5GHz, 7GHz, UAM 이런 부분들은 돈이 될 만한 거. 뭐 돈이 될 만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니까 선점을 좀 하려고 하겠죠. 그것도 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요구할지는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왜 이런 데 진출하냐?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인접 국가들도 다 못 살아요. 네. 별로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투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국내 기대감 가지고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는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드렸어요. 지금 수급가 매기가 오지 않지만 다른 종목들 봤을 때 적자 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 매출이 감소하는 쪽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노화에서는 재무 건전성이나 앞으로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네. 보유 관점으로 손절가는 없음 이렇게 드렸고요. 반등 목표가는 뭐 내년 초반까지 주파수 공매가 만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람이 좀 분다면 그래도 박스권 상당 3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31,000원 목표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337 하나님께서 좀 잘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력과 김민준 전문가. 우선은 박준현 운용력은 우선은 매도,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두 분 다 제한 안 하셨고, 김민준 전문가는 목표가 31,000원 제안하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노 와이어리스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들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같이 남겨주시고 또 전화 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연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종목은 현대로템을 뽑아주셨는데요. 우리 유튜브 한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25,300원. 약간 이제 수익권 접어들었죠. 그러네. 12%를 담고 계시는데 지금 한강님께서는 추가 매수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 3만 원 넘었다가 23,000원 깨질 뻔했다가 다시 약간 좀 상승해가지고 추세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바닥쯤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용형님께서는 현대로템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로템은 이제 크게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방산하고 그다음에 그 철도 전동차 쪽이에요. 원래 현대로템 하면 과거에 현대전공부터 시작을 해요. 현대전공이 원래 컨테이너하고 갤로퍼라는 그 승합차 만들었죠. 오랜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가 바뀌었어요. 방산회사로 좀 많이 탈바꿈 했는데 현재는 매출액 단위로 다니면 거의 반반이에요. 전동차하고 그다음에 방산 쪽이 최근에 워낙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로템이 본래 이제 전동차 만들 때는 거의 돈이 안 됐습니다. 이익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 부분 자체가 매출이 증가되면서 이익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2020년도부터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까지도 이제 그렇고 향후에도 결국 이제 방산 부분이 실적을 기여를 할 건데 여전히 방산 쪽은 지금 수주잔고를 봤더니 철도 차량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매출액이 3분기만 11조 7천억이네요. 그다음에 방산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5조 6천억. 이게 두 개 대충 합하면 수주잔고가 18조 원입니다. 지금 연간 매출액 단위가 해서 4조 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4, 5년 정도 현재 일감을 깔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방산 부분 K2 전차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매출이 반영이 돼야 이익이 급증할 거니까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던 것 자체는 폴란드 쪽의 K2 전차와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가 실적이 좋아졌는데 3분기 실적은 회사가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 자체가 뭐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을 했지만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아마 가이던스가 제가 알기에는 5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억대 초반 나왔거든요. 약간 시장 예상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방산업체 중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것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대 로템은 저는 나올 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다고 봐요. 최근에 뭐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들썩들썩 거렸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더 이상 나올 재료는 없는 거고 다만 향후 이제 실적으로 봐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적으로 얼마 정도 평가를 받는 게 적당하느냐. 현재 지금 현대 로템이 PER 단위로 올해 실적 기준에서 지금 약 20배입니다. 내년도 실적 기준은 12배예요. 그다음에 내후년도 실적 기준, 2025년도 실적 기준에 가지고는 아마 9배, 10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이 급성장을 할 때 PER 11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겠지만 향후에 20배 이상 평가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대 로템은 올해 이제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좀 갔었는데 4만 원대까지 갔습니까? 올해 여기는 상당 기간 전 도달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올해 주가 목표 주가 자체는 3만 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가면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고점을 형성됐던 뭐 4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도달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기대치 자체가 낮춰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자체가 이 종목도 지금 3만 원 정도 언저리 쪽에서 두텁게 매물치기 좀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에서요. 우리 시청자님 25,300원 싸게 사셨는데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앞서 이제 밸류를 본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3만 원 정도 언저리가 기술적 지표상으로 지금 매물치기 두텁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매도 목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약간 좀 비중이 좀 많지 않은 쪽인데 주가는 이미 23,500원대에서 3,000원대 저점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25,000원대 정도에서 약간 뭐 8%라든가 10% 늘리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나. 다만 목표 수익을 좀 높게 잡지 마시고 적당하게 3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현대 로템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이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25,000원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수익을 조금 더 늘려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현대 로템 이제는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끝자락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님께서 RS 오토메이션 로봇주 또 바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감속기, 예. 맞아요. 매수가는 13,550원이고요. 비중 25% 담으셨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오늘 2% 올랐습니다. 12,1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로봇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특히 이 9월 한 달 동안에만 정말 이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탔습니다. 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의 손실폭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님께서 궁금한 점은 중기 목표가 궁금하고요. 로봇의 성장성에 대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김민준 전문가님, 로봇의 성장성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대 이렇게 어려운 질문 받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네. 일단 그 신선생님이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성장성과 로봇 전체적인 섹터의 성장성을 여쭤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모션 제어 쪽으로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속기가 SPG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모션 제어. 국내 유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드는 것도 이제 모션 제어 컨트롤러 이런 걸 만들더라고요. 또 서브 모터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모션 제어를 하는 쪽이니까 로봇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각은 좀 다각화가 돼 있죠. 네. 왜? 지금 산업용 로봇이라도 이렇게 발 안 달린 거 이런 것도 다 모션 제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사람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실 때 사이보그 형태더라도 그 모션 제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긴 한데 네. 앞으로 지능형 로봇까지 진출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기술력들이 세계 시장에 거의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그 산업용 로봇의 대세군은 거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에 진출을 해 가겠죠. 요즘 뭐 다 그런 일환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결국은 낮춰야 되는 그거부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또 AI 전목 요소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이보그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정말 먼 이야기고요. 저는 그 우리나라 산업 시장의 대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쉽게 말씀드려 공장 부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산업용 이 로봇들을 과연 수요가 폭증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저는 평가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올해 로봇주들이 이제 부각이 된 부분은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매년 4월에 로봇에 대한 어떤 형태들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족 보잉 로봇, 그 장애인 그 분들을 돕기 위한 이런 거부터 네네. 그런 모멘텀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대여 이제 IPO 상장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9월 11일까지 21,800원까지 솟아 올랐거든요, 주가가. 12,000원대부터. 근데 지금은
상장된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실적과 매출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쪽이나 로봇 쪽을 하는 쪽이 앞으로 재평가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결국 이익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과 모멘텀을 두 단어로 나누면 모멘텀은 있는데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투자 기간은 간단해요. 재평가 구간에 실적이 나올 때까지 버틴다. 네. 그리고 완숙기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 화답을 할 수 걸릴 있죠. 있는데. 장기 투자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의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넘어가는 로봇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좀 약세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종목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부분은 그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님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주가는 좀 빠졌다 올라왔고요. 퍼포먼스는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는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 기술적 접근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손절가는 저는 과감하게 뭐 저점도 아니고요. 11,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는 14,000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14,000원 안착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뭐 기술적인 대응 영역이라서 굳이 감안하지 않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로봇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기술력의 성장 속도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모멘텀이나 테마의 움직임도 좀 강한 것 같네요. 기술적인 대응 전략 짜드렸고요. 11,000원 손절가, 목표가 14,000원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현경님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내주셨는데 이거 30% 비중이셔가지고 7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아하. 그거보다도 높을 때 사신 다음에 막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담으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향후 전망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매수가에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좀 알아보죠. 운영위원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박 시장이 아직 시장 자체가 별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동박 시장 자체가 벌써 뭐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해요. 최근에 SKC 동박기업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적자가 한 400억 정도 났거든요, 3분기 때. 네네. 그러면서 SKC 얘기를 할 때 공급 과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롯데 머티리얼즈도 같은 좋을 게 쪽이니까 없죠. 뭐 네. 공급 과잉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롯데 머티리얼즈는 3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어요. 앞서 이제 SKC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 아직도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쪽인데, 예,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자체는 아주 지금 나중에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낙폭 과대에서 일단 36,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바닥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면 매출액 단위도 별로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컨대 양극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50% 성장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판가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서 영업이익 같은 게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네. 근데 롯데머티리얼즈를 중심으로 한 다른 여타 양극재 외에 다른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 단위도 성장하지 않아요. 예컨대 롯데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작년 3분기 매출액이 1,700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00억이니까 30%, 20% 정도, 언저리 정도 좀 증가한 거거든요. 네. 증가율 자체도 상당히 적습니다. 규모 자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 같이 좀 떨어졌지만은 오히려 가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일부 낙폭이 컸던 양극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롯데머티리얼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박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을 갖고 계십니다. 전해질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가 엄격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는 좀 바닥 찍었지만은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크게 기대할 게는 없을 것 같다. 여전히 좀 증가되더라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000원 사셔가지고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반등 나오더라도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5만 원대 이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종목이 지금 5만 5천 원대부터 매물층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4만 8천 원이거든요. 현재로 봐서 기술적 지표상으로 현재 네. 시장 여건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이 부분 자체가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깼던 가격대도 4만 8, 9천 원이었고 최근에도 7월 달에 여기 4만 8천 원대 형성됐던 가격
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버리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에서 그렇고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뭐 최근에 매출액도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전망치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망치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2025년도 지금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PR 단위로 2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결국 낮지가 않습니다. 이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30배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불리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근데 양극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약간 LNF 같은 경우는 뭐 전망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 기준에서 12배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정권이 저점이 확인되는 양극재 관련 좀 유리하지 않게 생각되고 이 종목은 목표 주가는 일단 현재 봐서는 48,0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경님 안타깝네요.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출에 불리한 업황이기도 하고 회사의 성장도 약간 더딘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가 우선은 48,000원 제시를 좀 드릴 테니까 마음을 좀 잘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내용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보험님께서 보내주신 풍산입니다. 4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올해 4월에 매수하신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36,400원이네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죠. 매수하신 이후에는 좀 계속해서 좀 힘든 구간을 지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나 싶기는 한데 힘이 좀 약합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는 또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에는 별로 영향이 크지는 않죠. 기다려서 수익을 봐야 하는 건지 탈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원자재 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원자재 전문가들이 글로벌 유수의 기업에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다 의견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팽팽하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죠. 팽배가 달라요. 아니고, 네, 정말로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는 쪽인 것 같은데, 네.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제 의견을 참고해서 하실 테니까 우선 그러면 풍산이 이제 방산업체, 우리 뭐 남성분들 다 아시고, 네, 총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쪽에 있습니다. 이제 창원 쪽 그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차트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 구리 가격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3.6달러 정도가 되고요. 계속 내려오는 내려오고 추세네요. 있구나. 톤당 가격이 보니까 약 8,000달러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구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값이 떨어지는군요. 이것이 진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구리와의 연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정보에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쪽이거든요. 이런 분석은 뭐냐?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라든지 우리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앞으로 구리 수요 가격 하락이 약세에 더 베팅하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저는 약세 베팅이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지금 구리에 대한 부분이 1월까지만 해도 좀 바닥 찍고 올라갔거든요. 가격 네. 자체가. 근데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리튬 가격도 하락하면서 결국은 판가락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부분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구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간다면 당연히 풍산은 조금 더 우호적이겠죠. 실적 자체는 좀 감소했어요. 2분기 때. 네. 전년 동기 기준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전년 동기 기준보다 내려갈 거란 평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겠죠. 뭐 지금 막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으로 간다. 그러면 또 구리 종목들이 시장에 또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단지 기업은 뭐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9%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보유하셔가지고 네. 단가가 41,000원이시거든요. 네. 뭐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좀 장기 투자하셔야 되니까 내년에 시장이 올해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39,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종목 교체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39,000원 목표가 반등 목표가 드리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손실을 줄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39,000원 목표가입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박준동님께서 초반에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 현대차입니다. 173,600원에 10%입니다. 173,000원이면 이분께서는 이제 현대차가 바닥이다. 최근에 매수하셨겠네요. 예, 보니까 17만 원 잠깐 깼었어요. 10월 맞아요. 만에. 예, 그러다가 약간 이제 좀 추이를 보시다가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운영위원님, 이 정도면 거의 바닥에서 산 겁니까? 네, 뭐 그렇죠. 실적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바닥이죠. 네. 주가가 좀 못 가서 안타깝죠.
그래도 이번 3분기 실적 중에서 자동차만큼 실적이 좋은 회사들 없거든요. 맞아요. 이번 뭐 3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그렇고. 현대차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 단위로 아마 1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10조 원 넘어갈 때도 와 10조 원 넘어갔다 했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도 9조 8천억인데 15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군요.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PR이 지금 3.8배입니다. 기아차는 아마 3.2배 정도 될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자동차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말 현대차 주가 쌉니다. 말도 안 하게. 근데 제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시장 자체가 지금 전기차 이슈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같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함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는 못 간다. 실적이 좋아도. 그 이유를 제가 뭘로 얘기하냐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GM 주가를 봐라.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GM 차트를 보내드릴게요. 자, GM이죠. 지금 GM 차트입니다.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신저가예요. 많이 내려갔네요. 26달러입니다. 그럼 GM이 고점이 얼마였냐? 67달러에 있었어요. 언제? 2022년도 1월 달에. 1년 전. 그럼 몇 분의 1 토막이지? 거의 3분의 1 토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는 역사적 고점이 28만 원이었습니다. 28만 9천 원, 17만 원이니까. 반토막은 아니고 약 40%, 30% 정도 빠졌죠. 그렇죠. GM으로 따지면 3분의 1 토막인데 현대차, 기아차는 약 30, 40% 떨어지죠.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GM이 그렇다고 해서 GM도 실적 펀드멘탈 괜찮아요. 앞서 현대차가 PR 3.8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GM 들어가 보세요. PR이 몇 배냐? 3배입니다. 3배. 싸네요. 3배. 현대차 3.8배.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대차, 기아차 사겠습니까? 그 GM 사죠. 쉽지가 않죠. GM사 사죠. 왜냐하면 미국에 비교했을 때. GM이 S&P 500에 소속돼 있으니까 S&P 500의 현재 PR이 17배, 18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10배, 11배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할인을 받고 있는데 즉 미국에서 평균 PR이 18배인데 자동차는 3배다. 엄청나게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 PR이 10배, 11배면 자동차는 4배, 5배. 결국은 현대차, 기아차 주가는 뭘로 물어봐야 되냐? 글로벌 자동차, GM이라든가 포드가 주가가 가야 된다. 아하. 그래야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를 산 사람들은 다 외국인 펀드 매니저, 외국인 투자가지 않습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 그런 외국 투자가들이 사면 살 거니까. 그래서 해외 자동차 회사들이 못 가는 상태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은 정말로 독보적이지만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 그렇다 한다도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뭐 팔 수는 없죠. 보이죠. 답답하긴 할 최소한 것 같아요.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20만 원대가 매물층인데 네. 20만 저도 뭐 현대차, 기아차는 최소한 23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된다 보는데 현실 여건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현재 뭐 19만 8천 원 현재까지 10% 정도 올라간 시세가 현재로 봐서는 현재 시장 여건상 목표 주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만 8천 네. 원. 자, 현대차 우선은 이제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했을 때는 좀 비싸다라는 관점. 보유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19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꾸쭈님 오랜만에 뵙니다. 잘 오셨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지도 꽤 오래 되셨어요. 매수가가 64,700원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작년 3월 정도가 마지막 그 가격대였더라고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 종목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비중도 20%로 적지 않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을 빠르게 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익절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더딘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좀 답답하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질문을 같이 주셨거든요. 김민주 전문가님, 삼성전자 우선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주가가 뭐 갈 수 있는 요건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가가. 뭐 내일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세 가지만 대봐라. 그러면 저의 표현으로 저는 이익 모멘텀.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실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실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익 모멘텀을 조금 더 쓰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배당 성향을 좀 갖고 있느냐. 주주 친화적으로. 뭐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배당을 한 해에 10%씩 준다. 얼마나 많은 수요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별로 없죠. 세 번째는 제가 늘 말하지만 유동성의 프리미엄 영역이다. 즉 PER. 요즘은 성장성 시대니까 이렇게 측정을 좀 하는데요. 우선주로 사셨다는 건 우리 시청자님 두 번째를 고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의결권은 없지만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아보겠다. 보통주보다.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에 이번에 배당했던 부분을 보면 알겠죠. 저도 금방 찾아봤는데 361원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찾아본 걸로는. 네. 그런데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0.5% 차이, 0.1% 차이. 그거밖에 안 나요? 네. 0.1? 0.1. 우선주인데요. 네. 크게 메리트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삽니까, 네, 그걸? 그렇죠. 우리 시원한 가격을 보시게 되면 64,7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보유한 겁니까? 차트 보시면 한참 전이잖아요. 맞아요. 2021년에 보유해서 그냥 앞에 네임드가 삼성전자가 달려있으니까 그냥 갖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여를 끌고 왔는데 굳이 우선주에 넣어가지고 배당은 계속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작년 9월에 46,000원까지 떨어져서 추가 매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 좋은 데가 보이니까. 그러면 그 머뭇거림이 있었던 다른 데 좋은 데를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 라인 구간에서는 과연 우선주를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추가 매수에 메리트가 있느냐. 네, 굳이 57,000원에서 없다고 보여지고 이건 좀 보유하신 대로 가셔가지고 배당 받고 우리 시장의 가격까지 무조건 갑니다. 네, 저는 제가 봐서 64,000원 때까지는 간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가는 동안 그냥 배당 주면 배당이나 받자 이렇게 하시고 여윳돈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손해보는 것도 괜찮죠. 전략이 나왔네요. 예. 2차전지 장비를 본다든지 앞으로 제가 늘 이제 계속 외치겠지만 이제는 AI 확장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한 번 더 포커싱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배당 수익 챙기시고 손실을 줄여나가는 전략이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 더 큰 미래를 보시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부 때는 이제 하나솔루션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 근처의 가격대에서 지금 들어와 있고 네. 최근에 한 38,000원까지 갔었네요, 장중에. 그러다가 26,000원까지 바닥 찍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역배열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종목 올려주신 분께서는 또 같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